자, 지난 시간에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끊겼죠. 제가 갑자기 더 말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중간에 멈춰버렸는데 지금 우리 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요. 6절부터 오늘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 또는 부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피노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1장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뭔가 특별하다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하다는 착각 때문에 동시에 특별하지 않은 것을 뭔가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로 인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갈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크면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도 커지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식의 어떤 소질, 자식의 취향, 자식의 능력, 자식의 조건 이런 걸 그냥 긍정하면 우리는 긍정한다고 말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태 그대로를 긍정하면 기분이 어때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바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을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거 더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느냐라거나 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에게 그 정도의 그냥 머무르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기본 사람들의 심리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스피노자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을 마치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매우 독특하고 뭔가 스페셜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속된 말로 하면 자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환상의 근거가 또 종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종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묘사하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일부 찰나에 불과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인간이 뭐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매우 특권적인 존재로 묘사하죠.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아름답겠죠. 뭐 꽃들도 아름답고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되게 보기 좋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뭔가 스페셜한 게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용그림을 다 그렸는데 눈동자에 점 하나 안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거죠. 근데 거기에 활용, 점정 딱 찍으니까 용이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을 만들어서 넣으니까 이제 비로소 우주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의인화한 시각인 거죠. 그것도 인간 하나만 있으면 뭔가 부족하니까 짝을 또 지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런 식의 스토리. 그렇게 한껏 그 지위를 높여놓고 보면 지금 현실 속의 인간의 모습은 그 한껏 높여놓은 인간에 비해서는 부족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모습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탓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스스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떤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된다고 보는 시각 이런 시각들이 대립하면서 종교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자, 이런 식의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자연 바깥에 있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정치를 이해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정치학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를 이해하는 것과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뭔가 타락한 상태로 보느냐, 문제가 많은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는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언쟁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농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른바 흉한 꼴들을 보여주죠. 그럼 뉴스에서는 열심히 그걸 보도하는데, 그리고 누군가 패널들이 나와서 그걸 비판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비판하고 실망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질문은 과연 그러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냐? 자, 6절에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100% 풀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자,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건전한 생활하면 우리 몸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꼭꼭 씻고, 그리고 아무데나 만지지 않고, 행여도 어디 만졌으면 얼굴 만지지 않고,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또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만큼 몸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그것만큼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관적인 거냐? 자, 아까 얘기했죠.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엄마는 왜 나한테 기대가 없어? 엄마는 왜 나를 비관적으로 바라봐? 나를 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섭섭한 거하고 사실관계는 다른 문제죠. 지금 스피노자는 그걸 좀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거에 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특히, 자,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요. 철학과 정치학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개인의 윤리적인 삶과 정치, 인간 전체 또는 집단, 공동체가 함께 사는 정치적 삶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 삶을 마치 윤리적인 삶과 같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섭섭하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뭐랄까, 현실적으로 자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로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적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또 반대로 애초에 기대가 없고 그냥 현재의 모습을 긍정해버리면 그 현재의 모습에서 계속 퇴행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일평생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완성, 성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대통령이고
또는 정치인이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전제로 국가를 운영하면 그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는 언제나 최소를 전제로 삼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범죄자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있더라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각자 범죄자가 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범죄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정하고서 국가를 설계하는 것과 범죄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국가를 설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범죄자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면 경찰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군대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치학과 윤리학의 차이예요. 자, 스피노자는 지금 정치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하는 얘기는 인간이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 사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지성적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 우리 몸은 뭐랄까요? 언제나 쾌락과 욕구에 휘둘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문에서 반복해서 오해하고 요약을 한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7절의 문장입니다. 글을 꼼꼼하게 안 읽고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대충 짜깁기를 했다는 증거죠. 뭐냐면 인간과 다른 개체들 사이의 어떤 차이가 파악될 수 있다면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러나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자,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을까요? 이것도 또 TMI인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수업은 TMI 수업이에요.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재미를 느낄 거고 재미를 못 느끼는 학생은 지금은 재미를 못 느끼겠지만 언젠가는 재미를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세기, 4세기경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가 이제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이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 정도 이제 기독교가 어떤 교리를 확정해 가는 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걸 만이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이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혹시 그런 거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종교들 중에서 우리 동아시아 종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동아시아 종교,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에는 선, 악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되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 서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보면 서남아시아 지역, 이른바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이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만이교의 특징이 이제 바로 이 선악의 대결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무슨 애니메이션도 좋고 헐리우드 영화도 좋고 다 뭐 어벤져스니 뭐니 하는 이런 온갖 마블 만화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이런 만이교적 세계관이에요. 뭐냐면 선한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런 선과 악의 대결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선과 악의 대결의 역사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세계에 이 유대교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이른바 창세설화죠. 창세설화가 뭐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이 신이 있죠. 그리고 그 신이 이 천지를, 이 유니버스를,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서 지구가 생겨났고, 그 지구에 물과 흙이 딱 구분되고 하늘과 땅이 구분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동산이 생기고, 거기에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흔히 다 아는 스토리가 있죠.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는데, 이 낙원에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동영상 강의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스피노자와 사랑이라는 동영상 강의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뱀이 나타나서 유혹한다고 돼 있죠. 이것을 흔히 이제 사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렇게 해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과일을 땄고, 그를 남자에게 너 먹어봐 해서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을 했고 죄인이 돼서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인간 세상에 죄가 도입이 됐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정통 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만이교적 세계관과 이 유대교적 스토리가 딱 결합됐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고 사탄이 있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신한테 쫓겨나고 했는데, 그럼 이 사탄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신이 사탄을 만들었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다는 얘기냐? 그럼 신이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했다면 악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신에 맞서서 싸운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도 꼭 신의 편은 아니란 얘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신이 선이고 악은 신이 아니라면, 그럼 이 악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신 위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자,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4세기 이 시기에 이런 식의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기독교 자체가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념적 발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라고 부르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4세기, 5세기경에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개념을 발견해냈어요. 바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신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신이 악을 창조한 것은 아니고 악은 다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뱀도 그 자체로 악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범죄를 할 수 있게 됐느냐? 그럼 신이 완전한데 인간이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아주 못된 사람 못된 존재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의심이 생기겠죠. 왜냐면 신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데
그럼 먹을지 안 먹을지 알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free will이라는 말은 그것조차 인간에게 자유로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악의 문제를 기독교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자연 사물들은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들을 관찰해 보면 동물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동물들은 뭐 먹이를 주면 헬렐렐레 따라오고, 또 어디로 던지면 그걸 쫓아서 뛰어가고 하는 이런 본능적 행동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된 거죠. 왜?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마치 그런 개나 동물원에 있는 물개나 또는 돌고래와는 다르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점이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 그 점에서 인간은 특별하다. 이게 기존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된 2020년 이 순간에도. 그러나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서 아마도 인간과 다른 개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쉽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자, 자유롭다. 일단 첫 번째 스피노자는 1. 자유롭다는 말. 자, 제가 지난 시간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음성이 잘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바꿔 달았습니다. 자, 이제 잘 들리겠죠? 자, 첫 번째,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 자유롭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뜻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자유롭다. 자, 예를 들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뛰어내릴 수는 있죠. 뭐 세상 모든 사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시험의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뭐 취업 압박, 기타 등등 뭐 경제적인 곤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자, 이런 거 묘사하면 안 되는데 사실. 자, 이걸 자유롭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파괴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유롭다는 것은 곧 완전하다는 거다. 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신이겠죠. 왜? 가장 완전하니까. 즉, 자유롭다는 것을 법칙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법칙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다만 그 법칙이 낯선 법칙이냐, 나의 법칙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 민중들은 자유롭지 않았죠. 그때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남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됐고, 그리고 1948년까지 군정 체제 하에 있었죠. 북에서는 소련 군정, 남에서는 미 군정. 그리고 48년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요. 자, 이것을 스피노자는 예속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낯선 법이 아닌 나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 봅시다. 누가 나에게 내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또는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나는 예를 들면 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구가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먹으라고 강요해요. 낯선 명령이죠. 그 낯선 명령은 나의 몸의 법칙, 나의 본성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명령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롭다? 그것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파괴죠. 자, 이런 이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은 자기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이 유지되는 거고 자기의 체질에 맞는 거고 자기의 기질에도 맞는 것. 이것이 자기 보존이고 그것이 온전한 상태인 거고 그것이 비로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뭐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 이걸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고 작동할 힘을 가지는 한에서만 그만큼 자유롭다고 일컬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상대적인 것처럼 자유로운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이 세계에는 매우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독립 여부, 자유로움의 정도가 다르죠. 우리가 굉장히 약소국 또는 후진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 별로 눈치 볼 것도 없고 의존할 일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뭔가 도와줄 수도 있는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뭐냐면 그 나라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자신의 법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즉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고 동시에 비례적인 거예요. 자,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심지어 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17세기의 과학적 세계관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고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법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제 스피노자의 예 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환상, 이거는 환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돌멩이가 날아가죠. 자, 그런데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물리법칙으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던질 때의 힘, 그리고 중력, 이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런 포물선을 그려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걸 아니까 우리가 대포도 쏠 수 있는 거고 총도 쏠 수 있는 거고 활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consciousness. 이 돌멩이에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날아가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자, 의식한다는 말은 그것이 이성이란 뜻은 아니에요. 의식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운동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른 채, 자, 이건 알미죠. 알미 아니라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제 강의를 들을 때 눈 뜨고 있죠? 듣고 있죠? 깨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 있어요. 지금 무의식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식이 있다고 해서 곧 인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의식이 인식은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것은 알미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고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는 의식은 있는데 알미 없어요. 즉 인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법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어딘가로 간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딘가를 간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슬퍼하겠죠. 또는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겠죠. 본인이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의 욕구가 하필이면 있어서 뭔가 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모른 채로 막 뭘 바라기도 하고 뭘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슬픔과 공포와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서론에서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는 정치학을 쓸 때 인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를 비웃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만 이해하는 것에 세심히 신경을 썼다. 자, 우리 자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물론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움직이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이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외국과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고차 방정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산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지만 어쨌든 인과적인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의식이 알미 아닌 의식이 있어서 그걸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를 않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세상을 보세요. 자, 그것이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자,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받아들이세요. 현대의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고 사실은 이런 우리의 이 의식 모든 것이 사실 뇌의 뉴런에 의해서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법칙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그런 의미에서의 프리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철저하게 법칙적이라는 거죠. 자연법, 자연의 법칙, 본성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는데 8절로 넘어갑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뭘 좀 아는 사람이나 뭘 좀 모르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인 것. 최대 공약수. 그게 뭐예요? 그게 각 사람은 늘 할 수 있는 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현명하거나 무지하거나 간에 각 사람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고 행동할 때 자연의 최고 권리를 가지고 노력하고 행동한다. 자, 여기서 이제 코나투스라는 뭔가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나오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노력의 명사인데 코나리라고 하는 노력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영어로는 endeavor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죽지 않아 이런 겁니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간에. 자, 우리가 선거를 봐도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양당 대결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어느 정당도 지려고 선거운동하지는 않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캠페인 과정이 합리적이었냐 비합리적이었냐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모두가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후보들 각자 당도 당대로. 그것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을 자연권이라고 불렀어요. 자연적 권리, 최고의 자기 본성의 권리, 자기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 타고난 권리다 이건. 자, 어린아이도 응애 울면서 살겠다고 젖달라고 깽깽대요. 그리고 몸 불편하고 똥 쌌으면 또 응애 울면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해요. 어떤 걸로? 자연권, 타고난 권리, 내추럴 라이트를 가지고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의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쓸데없이 인간이 이성적이라거나 인간이 뭐 되게 특별한 존재라거나 그리고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환상을 좀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고 정확하게 현실을 보자. 그게 뭐냐? 인간의 최대 공약수 이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되게 너무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 사고방식,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전에는 어떠했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책은 이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고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최대 공약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각자 타고난 권리다. 그걸 누가 뭐 어떻게 뺏을 방법도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국가가 생겨난 후에도 사람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치한 예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뭔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죠. 눈 깜빡이지 않을게라고 했는데도 눈이 깜빡여진다거나 또는 막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누군가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거나 이런 모든 이런 행동들 그게 뭐냐면 타고난 권리가 포기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막지 않을게, 피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몸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데 스피노자의 중요한 주장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권리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각 당이 열심히 캠페인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전략도 채택하고 저런 전략도 채택하는데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나중에 결과가 말해줄 뿐이에요. 각자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냐, 즉 자기 존재의 보존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미리 알 방법이 없죠. 자, 바로 이것이 자기 존재 보존에 기여하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거고요. 이게 부족하면 권리가 줄어드는 거죠. 잠깐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런 얘기로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할 수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한들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자기를 보존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 자기를 보존하는 데 실패할까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잘못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리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폐렴에 걸려서 죽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결국 자기 보존에 실패할까요? 과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2달 가까이 진행되는 이 방역 과정에서 보면 알듯이 이른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가글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이런 이상한 사이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그 노력은 알죠. 모두가 노력하듯이 그 사람도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권리예요. 자연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뺏을 방법도 없고 뺏으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왜 실패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역시 우리 역시 부분인 자연 전체에 우리에게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알고서 행동하면 나를 지킬 수 있고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행동하면 나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를 자연 전체의 부분이고 우리 역시 이 법칙의 적용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습고 부조리하고 나쁘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자연 전체의 질서와 그 연결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 우리의 이성의 지침을 따라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이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능력, 즉 자연 법칙에 맞게 파악을 해야 우리의 자기 존재도 보존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뭔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또는 거리를 두는 행동을 가지고서 쓸데없이 과민 반응 보인다거나 호들갑 떤다 하고 볼 수도 있죠. 그때 그런 판단의 기준은 자기 머릿속이에요. 자기 머리의 이성, 자기의 이성의 지침대로는 자기는 그냥 홍삼 드링크 먹고 무슨 약 먹고 해서 면역력이 강하면 된다, 이렇게 혼자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자기의 권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보존하는 노력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스피노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이성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이성의 관점, 내가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머리를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 이성의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내 이성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자, 이런 우가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 기준으로 남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잔소리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자기 이성을 기준으로 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다 통용될 거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이죠. 그러나 그 이성적 관점은 전체 연관을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지만 집단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 국가가 있죠. 자, 우리 국가와 관련해서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 각 나라마다의 사정이 달라요. 자, 미국의 사정이 있고 유럽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막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다가 외국 사례를 보면서 뭔가 다른 나라가 더 뭔가 콩가루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한다 하고 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칭찬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은 연방국가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라예요. 유럽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공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도 드는 나라에서 총기를 수거해 간다, 그거 허용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굳이 자기가 지키는 것을 오히려 나쁘고 경찰이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른 조건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에 합리적인 방식이 남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국가적 수준에서의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나에게 합리적인 것이 타인에게도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자, 그러나 다시 이 모든 것은 자연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언제나 법칙적인 거죠. 자, 이거가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에서, 즉 나의 수준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각자 자기의 존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이것이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즉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노력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장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으로 뛰어가서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서. 그런데 그 권리가 상대방의 권리와 충돌하죠. 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자기의 타고난 권리는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그 노력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없다면? 국가가 없다면.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충돌하는 개개인의 자기 주관적인 합리성들이 결국 각자의 생존을 가로막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유치한 예지만 계속 들게요. 슈퍼마켓에서 휴지를 한 롤씩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돈 있는 사람들 왕창 사고 싶지만 그걸 규제했죠. 공장들한테도 싹 다 이건 지금 뭐 비상시국이고 이거는 일종의 전략 물자니까 외국에 수출해서도 안 되고 또 일반 민간인한테 판매하지 못하고 다 정부에다가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개인이 보기에 국가의 그런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비합리적으로. 왜?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살리겠다는데 그걸 왜 못 사게 하느냐? 또 약국에 갔더니 한 사람당 2장씩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또 생년월일 뒷자리를 가지고 뭐 한대요. 오부제를 실시한대요. 그러면 막 답답하죠. 화가 나죠. 내 기준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수준에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국가적 수준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이 국가적 수준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연 전체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살다 보면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 자연적 권리를 추구한 결과로 자연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결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합할 필요는 어디서 생겨났어요? 한편으로는 결합하면 서로 결합해서 협력하고 제한하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면 마스크 막 사고 싶고 휴지도 막 사재기 하고 싶은데 그걸 제한하면 궁극적으로 길게 봐서 안전할 거라고 하는 자기를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존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려움이나 희망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희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은 그 자신의 권리 아래 있게 된다. 자, 다른 사람, 우리 여기서 이제 국가를 상상해 보면 돼요. 국가의 권리 아래, 국가의 힘 아래, 국가의 지배 아래 있으려면 희망과 두려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과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망할 거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힘 아래, 누군가의 권리 아래,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이죠. 자, 스피노자는 국가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런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즉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결합, 협력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그렇게 해서 사회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친다면 두 사람이 각각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함께 가진다. 더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힘을 합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권리를 모두가 함께 가진다. 이것이 정치 공동체 등장의 자연적 근거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한 질문이 이겁니다. 뭐냐면 인간이 적대적이라고 하는 묘사예요. 자, 14절 봅시다. 인간은 그들이 분노, 질투 또는 그 어떤 미움의 정서에 의해 시달리는 만큼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서로 적대적이다. 자, 인간의 정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만 잘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정적 정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 질투, 미움, 이런 정서들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대립시키는 정서들이죠. 반대로 기쁨. 자, 우리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한 팀을 응원하는 자리에 좌석에 앉아서 막 응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어떤 팀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럼 기쁘죠. 그러면 그 기쁨은 사람들을 결합시켜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 좌석에 다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죠. 기쁨을 공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미움과 분노와 질투로 이어지죠. 바로 이것은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정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이 정치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자, 스피노자의 정치학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은 가졌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냥 우리가 현실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해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적대적이고 패거리 짓게 만들어요. 하나의 물건을 함께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싶어요. 마스크를 가지고 다투고 화장지를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각자 자기 존재 보존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요. 남한테 뺏겼을 때. 자, 이런 해체적, 원심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러면 안 돼라고 잔소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훨씬 더 숭고한 존재야. 왜 너희들 그렇게 저급하게 행동하니? 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정서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이런 미움을, 두려움을 희망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의 정서, 정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것을 미워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기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치처럼 보일지 몰라도 스피노자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봐요. 뭐냐면 어느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단결할 때는 언젠가요? 공동의 적에 맞서서 싸울 때죠. 사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좋은 데에는 분명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이 플러스 작용을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요. 독일에서도 메르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요. 일본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공동의 적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죠. 그렇게 해야 공동의 두려움과 공동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각각 개개인의 수준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낮아지게 돼요. 즉 분노, 질투, 미움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다 공통적일 수 있는 감정, 정서를 공동의 정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에게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 내서 가질 수 있도록.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속에서 인류가 사실상 지금 한 편이 됐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인류 공동의 적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인류가 한 편이 되는 거죠. 마치 화성에서 어떤 우주인들이 침공해 왔을 때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함께 진단 능력도 교류하고 백신 개발도 서로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최대한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사람들이 개개인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과 두려움 때문에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상황을 막고 그 적대를 이 적대를 내부에서 외부로 빼는 것, 안에서의 적대를 바깥으로 빼서 안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에요. 자, 국가의 목적은요, 국민들 사이에서 적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종교가 주장하는 방법이거나 도덕이 주장하는 방법이거나 윤리학이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스피노자는 그것이 종교의 목적일 수 있고 또는 윤리학의 목적일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치학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국가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적대를 개개인이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서로 적대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적대를 바깥으로, 즉 국가들 간의 대립을 통해 오히려 안에서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의 국가 현실이에요. 자, (1648년)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너무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인이백이도록 알겠죠? 1648년. 자, 국제정치학에서는 1648년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체제가 등장했다.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 영토국가들 중심의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이때 베스트팔렌 조약, 평화조약인데요. 두 개의 평화조약이 체결돼요. 하나는 독일 땅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이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이에요. 그게 아마 70년 정도 지속됐을 거예요. 이 두 전쟁이 1648년에 종결이 돼요. 이 전쟁이 다 이제 뒤섞이는 거죠. 자, 이 전쟁이 특히 무서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내전이기 때문이에요. 내전.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가전, 국제전을 전제하고 국제전이 아닌 전쟁을 우리가 시빌 워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때는 아직 베스트팔렌 체제, 즉 근대적인 영토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제전과의 관계에서 내전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마치 내전처럼 종교도 뒤섞여서 신교와 구교 간의 대립도 이어지고 또 스페인과 네덜란드라고 하는 어떤 제국적 힘과 뭐 식민 지배를 겪는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작은 집단들이 전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적대, 소집단과 소집단 사이의 적대, 또 종교 집단 간의 적대, 이 적대가 만연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적대가 겹쳐 있었어요. 이 적대를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안을 질서 있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시대적 과제였던 거죠. 자, 두려움의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 지구 전체가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죠.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면 좋고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에요.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떤 게 차라리 나은가요? 차라리 우리끼리 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바깥에 있는 외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한 거죠. 그럼 적어도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실 정치가 추구했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근대적인 국민국가 질서예요. 그렇게 해서 영토국가가 등장하죠. 이른바 당구공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안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 국가 간에는 잠재적 적대가 있죠.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예요.
물론 때로는 동맹이라고 하는 체제를 결성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 국가 안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였던 거예요. 자, 스피노자는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677년, 76년에서 77년에 요 시기에 스피노자가 이제 살면서 이런 정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국가가 보호되어야 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가 알아서 자기 맘대로 지키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1670년 전후로 한 시기에 네덜란드는 다시 내전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자, 15절 지금 책의 81쪽 맨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노자는 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등장하는지를 자기 나름의 이야기의 방식으로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평범한 속성,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뻔한 속성에 근거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의 희망과 공동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형성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인간 종에게 고유한 자연의 권리는 거주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함께 차지하고, 아까 영토국가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며, 외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며 온갖 무력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동의 판단을 따라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면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고난 권리, 자기를 지키는 노력,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타고난 권리가 오히려 이 안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권리를 모두가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비교해서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인간 공진성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 공진성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더 커졌어요. 바로 공동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적인 힘,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여러 가지 힘 다 합쳐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가 부르겠다고 하면 난 뭐 반대하지 않겠다. 즉, 이렇게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로 결합하는 이런 성향이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어떤 발현이라고 스피노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라는 말은 중세의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zoon politikon,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은 인간은 정치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다. 폴리스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목적론적 주장인데 스피노자는 이런 목적론적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과론적으로 목적론이 아닌 인과론적으로 결국 국가 공동체가 없이는 안 된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에서 이 국가는 어떻게 묘사되느냐? 사람들이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두가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는 곳, 이게 국가죠. 자, 이 법이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몸의 정신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몸이, 연합한 몸이 움직일 때 마치 인간의 몸이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때 가장 강하다. 힘이 최대한 잘 뭉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저의 몸을 머리가 두 개여서 머리가 각각 따로 나를 이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겠죠. 하나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또 다른 머리는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시너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 이삿짐 나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피아노를 옮긴다고 해봅시다. 그랜드 피아노 해봤어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업라이트, 그 그랜드 피아노 말고 그냥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 그걸 업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 피아노 드는 것도 두 사람이서 못해요. 무지무지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걸 드는데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이 합쳐질까요? 자,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면 예를 들어 5명이서 피아노를 들더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각자 자기 머리로 움직이면 6명, 7명이 들어도 5명이 하는 것만큼 들지 못할 거예요.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법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합치면 합칠수록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스피노자의 설명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동의 희망과 공동의 두려움이라고는 철저하게 정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자, 이 결합한 힘,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 몸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권국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주권, 최고의 힘. 주권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대내 최고, 대외 독립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바로 그런 힘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유의하실 것은요, 스피노자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제가 이제 한국어로는 주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라틴어로는 임페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임페리움, 로마 제국 할 때 그 제국이라는 단어예요. 임페리움. 그리고 이것이 영어에서 이제 엠파이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합한 인간들의 몸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힘, 공동의 힘에 복종하는 거죠. 공동의 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권리, 이 힘, 이걸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페리움, 명령권, 최고의 힘, 최고 권리, 이것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으면 군주정이고 왕정이죠. 그리고 소수의 회의체가 가지고 있으면 귀족정이고, 그리고 다수의 민중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민주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서야 비로소 이 안에서 아까 이 각자 이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각자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결과를 놓고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각자 나름대로 자연적 권리,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하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라면 거기에는 잘잘못을 따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고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공동의 법을 가지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죄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죠. 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자 자기들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판단하는 대로 캠페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뭐가 불법 선거운동이고 뭐가 합법 선거운동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요? 각자 지 맘대로? 아니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각종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거운동을 자연 상태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각자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거기에는 죄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안타까운 거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죄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서 서두에서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뒤에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요. 넘어가고 나중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간주된 죄와 복종은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될 수 없다. 자, 이 말을 하는 종교적 배경 슬쩍 이해되죠?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마치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인간이 타락했다. 범죄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그것을 신이 왕처럼 다스리는 세계를 상상한 산물이죠.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은 종교와 관련해서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그 죄도 사실은 국가를 상상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2장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3장 정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요약문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강의 동영상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책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냥 대충 요약문 쓰는 과정에서 쓱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읽으시고 그리고 잘 요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글쓰기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 새롭게 생겨난 질문, 의문 이런 것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